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성채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투자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그렇게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규제를 해야 되겠죠.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를 거듭 강조했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SNS를 통해서 4건의 글을 쏟아냈거든요. 엄청 강경한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메시지 내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이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진단을 잘못 내리고 있다. 의도적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요공급 법칙이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대통령 말씀대로 다주택자가 투기 세력을 하더라도 그래도 다주택자의 비율은 14%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수요공급 법칙이 그래서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럼 14%를 더 공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덜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그 부동산 주택 시장이 과열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또 하나는 일부 이제 실거주 목적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자들을 향해서 이분들도 투기 수요를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대통령께서 지난 개항에 국회의원 할 때 분당거 안 팔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걸 투기적 행태로 볼 수가 없다는 이유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주택자, 14%도 안 되는 다주택자를 주택시장 교란 세력으로 단정했다. 이 부분은 책임질 세력을 하나 상정한 거죠. 그래서 정책적 무능의 문제가 아니고 위정자의 무능의 문제가 아니고 일부 투기 세력의 문제다라는 문재인 정부 시대 때의 부동산 시장 진단과 같이 가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부동산 중과 유예를 한 이유는 팔라고 유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세하게 되면 물론 세수는 늘지만 팔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팔라고 오랫동안 유예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많이 팔았겠죠, 팔 사람들은 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음 스텝을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마치 봐줬다 그동안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 4년 동안에 팔 기회를 줬고 이제 그게 마무리되면 유예 조치를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마치 투기기 세력인 다주택자의 세금 혜택을 줬다. 이렇게 진단하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일단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정부가 지난주에 대규모 공급 대책도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신축 공급이 늘어나는 건데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하게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적을 선포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대통령께서 아까 영상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국가의 자본이 한 곳에만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면 그 나라의 자본 시장은 건강하지 못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자본들이 다 부동산에만 집중되고 있잖아요. 자, 뭔가 그 문재인 정부 때랑 똑같다는 비판들을 국힘에서는 많이 하시는데요. 그때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요. 이 국민들의 자산 증식에 대한 열망, 본능, 이것을 저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냥 그 악의 뭔가 나쁜 것이라고만 치부하고 이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했던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되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자산 증식에 대한 열망을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게 코스피인 겁니다. 그게 주식인 겁니다. 주식 시장으로 그 열망을 옮기게 해준 다음에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보겠다. 지금 코스피 5천 돌파하고 사실 코스피 5천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허황된 이야기다, 절대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지금 역대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많은 자본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향하고 있거든요. 이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좀 하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 잡을 수 있다는 지금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사회에, 한 국가에 좀 건전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자본시장 구조를 그 국가의 지도자가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무조건 나쁘게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스피 부양 의지에 이어서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를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습니다.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국민의힘의 묻지마 비난은 국민의 실소를 부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 노릇을 멈추고 부동산 정상화에 협조하십시오. 들으셨듯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이 주택 소유자를 향해서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행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님, 이 코스피에 이어서 부동산 시장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잡기를 바랍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협박이 아니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네.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그러니까 시장에 관한 그 힘을 또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 부동산 정책 무조건 잡겠다고만 하셨다면은 뭐 협박성에 가까운 발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정부도 뭔가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때는 시장도 분명히 반응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도 시장의 그 자율성에 대한 그 근본적인 힘, 그것도 지금 존중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협박성 발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공급을 많이 해서 하면 좋죠. 근데 공급이란 게 뭐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시장에 대한 시그널이거든요. 이거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이 유권자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 심리도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오르지 않겠어? 결국 오르지 않겠어? 이런 마인드가 결국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상승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든 막겠다, 어떻게든 시장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진짜 이번엔 잡겠다라는 의지를 함께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방향에서 대통령이 계속 올리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이런 야당의 국민의힘의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이 있다 이러면서 한밤중에 직접 SNS에 이제 반박까지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게 정책의 입안 결정자가 정책을 설명할 때는 아주 쉬운 말로 해야 되겠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설명 자체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하는 사람의 탓인 것이지 듣는 사람의 탓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협박성 발언이라고 국민의힘에서 단정을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심리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저렇게 여러 번 그것도 강한 어조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영향을 끼치는다는 것은 단기적인 대책인 것이고 이게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야, 집값이 잡힐 테니까 조만간 기다려봐라. 이렇게. 근데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늘 터져나오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다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네. 일정 부분 예측을 집값 하락할 거야 예측했던 분들이 중간 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러면 또 패닉 바잉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누차 경험했으면서도 아직까지 단기적 심리. 저거는 가봐야 지방선거까지 가는 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저 강한 어조로 인한 심리적 어떤 뭐 매수세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요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수요가 잠시 주춤한 것뿐이고 그 수요 세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 안정 대책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대책의 정책적 목표는 주거 안정이에요. 그러면 주택을 다주택자를 규제해서 주택을 다 팔게 해요. 그러면 임대 시장의 임대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임대 시장 안정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다 1인 1주택을 갖는다고 쳐요. 이상적인 사회죠. 그런데 만약에 다주택자가 현재 저 집을 팔아요.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서민들은 집 못 삽니다. 그거. 물량 나오는 거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대출 제한을 해서 대출 받아서 집 살 수 있는 능력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정책 자체가 앞뒤가 안 맞고 왜곡된 정책이다. 하루빨리 주택시장이 복합적이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이 강경함을 넘어서 좀 다소 이게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어떤 완벽한 해법이 나올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어떤 멘트나 이 발언들이 조금 감정적인 거 아니냐 이런 반박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그러니까 전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야당에서 너무 또 감정적 대응을 먼저 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코스피 때도 그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에 관련돼서도 한국의 코스피가 오르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국민 야당에서는 그거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부정적 이야기만 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좀 안정이 되면 서민들, 청년들을 위한 주택 정책을 펼칠 수 있으니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것도 오를 거야, 오를 거야. 그 사람도 집 못 살 거야. 이런 얘기만 합니다. 이런 부정적 얘기
얘기를 하는 야당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아니 좀 선의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의 자산 증식에 대한 본능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발목 잡게 하면서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어쩔 수 없고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다만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저거 너무 신경질적인데 감정적인데 이런 느끼는 수준까지 된다면 대통령께서 좀 자중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좀 언어를 좀 자중하면서 지금까지는 쓰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공급 대책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윤 위원장님, 이제 태릉 CC에다가 새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종묘는 인근 개발이 부정적이라고 했으면서 태릉 CC는 개발하겠다는 거, 이거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포인트를 다들 좀 이상하게 잡던데, 종로 쪽에는 사실 문화유산 보존지역 이것 때문에 하지 말자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태릉 지역의 원래 그 비판적 시점은 뭐였냐면 님비였어요. 그쪽에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다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거기다가 6,800가구를 짓게 되면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가 있다. 특히나 종묘 때는 다른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지역 주민의 의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복지도 아니고, 문화유산 보존지역이라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반대했잖아요. 그러면 네. 그 관점을 그대로 태릉으로 갖고 가면 태릉 지역도 거기에 능들이 있잖아요. 능은 다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 세계문화유산으로부터 100m 이내는 다 문화유산 보존지역이에요. 그럼 그 지역은 문화유산 영향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그만큼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마치 단기적인 공급대책인장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인 것이지, 이게 이중잣대 논란으로 번지게 되면 또 진영으로 갈려서 이 반대의 논리가 그냥 진영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만 갖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안 맞다는 거고. 그다음에 코스피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자, 코스피가 올라가면 그만큼 투자처가 좋고 국민의 이 수익이 늘어나니까 좋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해서 기업에 좋은 거 별로 없어요. 이게 반도체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업이 좋으려 그러면 IPO를 한다든가 또는 자사주를 갖고 있어서 그 자사주를 오른 뒤에 매각해서 기업의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자사주도 팔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이게 마치 코스피로 자금이 몰리면 기업의 그 자산이 증식돼 가지고 기업의 투자 가치가 여력이 늘어지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자사주를 저렇게 미리 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잣대가 또는 그 목표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나 잘했으니까 코스피가 이만큼 올랐어, 내 덕이야, 이렇게 해서는 그게 우리 경제에 어떤 선순환을 끼치는지 이거에 대한 로직이 안 보인다는 거죠.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혁신당에서도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했는데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정청래 대표님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결코 통합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결자 해지의 자세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당내 갈등과 가짜 뉴스를 직접 정돈하고, 당대표의 제안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 친명계 한준호 의원이 공개적으로 혁신당과의 합당을 반대했습니다. 이 반면에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은 공론화를 해보자면서 옹호를 했습니다. 이 합당 문제가 민주당 개파 다툼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개파의 지분권 싸움 또는 공천 싸움. 그러니까 당대표도 사실은 이제 공천 싸움의 하나의 징표인 것이죠. 그래서 각 개파에 속하는 분이 2028년도 총선에서 본인들의 공천을 어느 정도 받을 것인지 보장되는지 이것과 다 맞물려 있다고 보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해관계보다는 당내 그 각 의원들의 공천과 관련된 개파 싸움의 양상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에 당원이 유입됐을 때 어느 분이 더 유리한 그 당대표 선거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 한 부분하고 조국 혁신당에 12분의 비례대표가 들어왔을 때 과연 지역구를 어느 정도 잠식할지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연동되어 있는 것이지,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당내 경쟁자가 많아지는 것은 대통령의 경쟁자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각기 차기 권력에 대한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대통령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일부 메시지가 보이잖아요. 따라서 대통령 입장은 이번 이 분란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 오로지 민주당 내에 차기 공천권 내지 당대표 구도를 염두에 둔 개파 갈등 차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 이 정청래 대표까지 포함해서 9명인데 이 찬성과 반대, 중립이 3명씩 갈려 있다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대변인님,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수기를 거쳐야 하긴 하겠지만 이 상황이라면 한 명만 더 반대해도 합당 논의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한 명 추가 반대가 없더라도 지금도 논의가 상당히 지금 그 난항이 빠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단순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합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수결에 의해서 자 최고위원 뭐 6명이 찬성했으니까 통과시킨다, 7명이다 된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한준호 전 최고위원도 작년 말까지 지방선거를 위해서 최고위원 사퇴하기 전까지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전현직 최고위원 4명이 지금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혁신당과의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 논의, 지금 합당 논의를 멈춰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은 과정, 그리고 시기, 그리고 방법, 이것과 관련된 이견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민주당은 좀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아무리 제안을 하셔도 이렇게 반대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처럼 당대표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낸다고 해서 뭐 징계 논의를 밟는다든가 이런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아까 우리가 조국 혁신당의 입장을 봤습니다만 좀 송구스러운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그 집안에서 지금 반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당에는 송구스럽지만 당내에서 좀 건전하게 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민주당 의원과 국무위원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 합당 미략설이라는 논란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배경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물론 사전에 그 두 분 간에 수많은 소통이 있었겠지만 저희가 볼 때 만약에 소통의 내용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뭐냐면 이 합당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먼저 선 논의하고 그다음에 그럼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논리적 흐름이 이어져야 되는데 저건 반대하는 분끼리의 그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저 부분은 갈등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저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내의 문제는 민주당 내하고 조국혁신당이 풀면 되는데 전체적인 정치판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 여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비판의 대상이 될 부분이다. 아니 어쨌든 문이라도 야당이었던 사람들이 여당으로 들어가서 174석 이상의 거대 여당이 되고 또 대통령의 강력한 저렇게 행정권을 펴고 있는 이런 입장이라 그러면 과연 다른 이해관계를 얼마나 녹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국민적 관심에 초점이 돼야 되는 것이지 당내에서 개파 싸움 많이 하죠. 이것들이 약간의 부작용은 있지만 개파 싸움들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당이 깨지지 않고 버텨가는 것인데 저는 그걸 떠나서 하여튼 야당이 없어지는 이 실태, 이 현 시국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대변인이 미략이라고 한다면은 뭐 뒤에서 약속한 조건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실체가 있는 얘기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여권 지지층이 이렇게 분화하면 앞으로 합당 논의가 잘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미락의 실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그렇게 뒤에서 이런 것들을 뭐 합의를 하고 그랬던 분은 아니고요. 네. 그 논의가 우리가 그 국무위원과 그 국회의원 간의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나왔던 이유는 그 위에 있었던 그 조국혁신당에서 황운하 의원이 한 방송에 나와서 조국 대표를 공동대표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등 뭐 지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대놓고 조국혁신당이 지분과 공동대표를 이야기할 정도면 사전에 뭔가 합의된 게 있는 게 아니겠어? 라는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이건 결국 추진하는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좀 논란을 낳았기 때문에 파생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고요. 이미 지지층은 살짝 좀 분화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 합당과 관련된 부분 때문이 아니라 아까 전에 그 조국혁신당을 무늬만 야당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 민주당과 정책적 결이 다르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우리 당보다 훨씬 진보적인 색채를 많이 띄워왔습니다. 최근에도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정부가 발표한 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타를 했거든요. 그때 이미 사실 그 저희 당의 지지층은 조금씩 분야가 되어 있었거든요.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판할 수 있냐. 그래도 그 민주당을 진보적으로 색채를 띠고 있는 그런 조국혁신당과 함께 가야 된다는 쪽으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뭔가 지금 합당 논의 때문에 이렇게 분화가 시작된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조국혁신당에서는 미략설 등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러면서 좀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이 민주당 내부 권력 다툼에 혁신당을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선도 그었는데 이 혁신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좀 무리 없이 빨리 합당되는 걸 원하겠죠. 그것이 조국혁신당 뭐 대부분 또는 틀림없이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보면
하루빨리 그게 마무리되는 걸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법적 다툼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런 조국 혁신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멈춰달라 아니면 법적 평가하겠다 이런 취지의 어떤 압박 이런 것이지 실제 법적 평가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합당이 결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무리 없이 들어가기를 바라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오늘부터 1인 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 투표 절차도 시작됩니다. 자, 대변인 지난번에 한번 부결이 됐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사실 그때 부결됐던 것도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긴 했는데 정족수 부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앙위원들 일부가 어떻게 보면 이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의사표시를 한 것인데요. 1인 1표제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중앙위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당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차기 전당대회 8월로 예정되어 있는 그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위원 투표 결과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당내에서는 이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분명 해야 되거든요. 자, 투표 결과 나왔으니 무조건 추진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지도부에서 이 그 투표 결과를 보고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이 몇 퍼센트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수렴할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보듬을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